니들은 실제로 귀신을 본 적이 있니? 원래는 새벽에 혼자 거실에서 불 끄고 누워서 배 긁으면서 과자 먹으며 공포영화 아무렇지도 않게 볼 정도로 겁도 없고 귀신의 존재도 믿는 편이 아니었어. 하지만 고등학생 시절부터 20대 중반까지 겪은 여러 일들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됐어. 가장 첫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막 끝났을 무렵이야. 그 당시 집에서 아주 소심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입양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짖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소심하고 얌전한 아이였어. 여하튼 나는 기말 끝났다고 제 방에서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고 강아지는 내 발밑에서 자고 있었어. 열심히 마우스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번쩍 고개를 들더니 귀를 쫑긋거리며 방안을 살폈어. 그러더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드르릉 하고 낮게 소리를 내더니 내 방구석에 있는 장롱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집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에 굳어서 보고 있는데 그 장롱을 기준으로 1m 정도 반경으로 다가가지 않고 빙빙 돌더니 꼬리를 말고 방 밖으로 튀어나갔어.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그러니 덩달아 무서워져서 게임이고 뭐고 팽개치고 저도 방 밖으로 도망 나왔어. 밤 12시 넘었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지. 강아지는 그 뒤로 구석에 콕 박혀서 꼬리 말고 떨고 있지. 무섭고 정신없어서 부모님 들어올 때까지 강아지 끌어안고 버텼어. 그래도 원래 귀신을 안 믿었던 터라 여름방학 전까지는 금방 잊어버리고 잘 지냈어. 우리 학교는 사립인문계였는데 나름 명문고라는 자부심이 있어. 방학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보충 수업을 만들어 등교를 시켰었어. 방학 시작하고 얼마 뒤 장마가 가까워져 오고 습하고 꿉꿉한 날들이 계속됐어. 발밑에는 작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얇은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다가 이상하게 축축하고 쌀쌀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어. 잠결에 이불이라도 끌어다 덮으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생애 첫 가위 눌림이었지. 그 당시 무섭다기보단 신기한 느낌에 속으로 우아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한기가 몰려오더라고. 특히 배와 옆구리 쪽에서 말이야. 왜 이렇게 배가 시리지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머리를 들어 아래쪽을 보는데 심장 멎는 줄 알았어. 팅팅 불어서 반쯤 썩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창백한 손들이 내 옆구리를 타고 올라와 배 위에 대여섯 개가 기어다니고 있는 거야. 익사한 시체를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익사한 사람들의 손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짐작은 갔어. 순간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데 그 손들이 내가 의식하고 있단 걸 깨달았는지 일순 멈추더니 옆구리와 배를 쥐어뜯는 것처럼 움켜쥐었어. 너무 놀라서 으아 하면서 몸을 튕겨 일어났는데 다행히 가위도 풀리고 손들도 사라졌어. 꿈인가 보다 했어. 어두운 게 무서워서 방불을 켜고 배를 살펴봤는데 그날 기절했어. 사람 살을 꽉 쥐었다 놓으면 손 모양으로 하얗게 되고 주변은 좀 빨갛게 되잖아. 그 흔적이 점차 옅게 사라지는 게 보였거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때는 별다른 변화도 없었고 곧 학교 갈 시간이라 금세 또 잊어버리고 일상생활을 했어. 며칠이 지나고 두 사건이 기억에서 희미해질 즈음 또 한 사건이 일어났어. 자는 자리가 구석이라서 그런가 싶어서 물귀신 가위 눌림 이후로 방 한복판에 이불을 펴고 자고 있었어. 그날은 꿈속이었어. 이제 막 지은 듯한 전처력이었어. 대리석은 아직 사람들이 몇 번 밟지 않은 것처럼 반짝반짝했고 전철역 여기저기 구석마다 축가 리본이 묵힌 큰 화분들이 있었거든. 꿈속에서 나는 목적지가 확실했는데 처음 가보는 역이라 상행을 타야 할지 하행을 타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야. 노선도를 보고 싶었는데 노선도는 보이지 않고 지하철역 직원도 없어서 한참을 헤매고 있었어. 그러던 와중에 사람들 몇 명이 개찰구 쪽으로 들어가기에 나도 따라 들어가면서 앞에 지나가는 여자분을 불렀어. 저기요. 그 여자분은 듣지 못하신 건지 반응 없이 계속 앞으로 걸어가서 어깨를 툭툭 건들며 다시 말을 붙였어. 저기요 X역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타야 되나요? 그제야 여자가 쓱 돌아보더군. 대답이 없이 내 얼굴만 빤히 보기에 다시 물어보려던 차에 갑자기 여자가 제 가슴께를 확 밀치는 바람에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어. 너무 아프고 당황해서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말도 안 되는 힘으로 나를 꽉 눌러 올라타더니 왼쪽 어깨를 사정없이 물어뜯더라고. 꿈속이었음에도 그 이빨이 어깨뼈를 긁어내는 통증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 한참을 발버둥 치다가 그 여자를 밀치고 일어남과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어. 기분 탓인지 어깨는 너무 아프고 심장은 벌렁거리고 식은땀 범벅이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인데 다시 잠들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일찍 준비해서 학교나 가자 하는 생각에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어. 옷을 벗고 거울을 보는데 내 왼쪽 어깨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피멍이 들어있었어. 우연이겠지, 뭔가에 부딪히거나 떨어진 거에 맞은 거겠지 하는 심정으로 방으로 다시 들어가 봤지만 방 한복판이라 아무리 난리치며 잔다고 해도 부딪힐 곳 없었고 무언가 떨어진 흔적도 없었어. 그 이후 나는 이 현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어. 내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로 미친 건가? 하지만 나는 공부를 안 했어. 그럼 몸이 많이 허해졌나? 그런데 저는 겨울에도 외투 없이 반팔로 다닐 정도로 강골이었어. 엄마랑 같이 자자 그러면 둘었다 하려나? 그런데 나는 6살 때부터 혼자 잤어. 이것저것 생각하며 엄청 혼자 고민했어.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털어놓는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며 최대한 잠에 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 결과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아직도 고생하고 있어. 언제까지 잠을 안 잘 수도 없었고 8시간 이상 못 자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던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2에서 3일에 한 번은 기절하듯 잠이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악몽들을 꾸고 가위 눌리고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을 정도였어. 잠들 때마다 꿈에서 전철역 여자 귀신이 쫓아와서 칼로 찌르고 목을 조르고 가위 눌려서 배 위에 올라가 앉아있고 내 주변을 빙빙 돌면서 걸어다니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등등. 앞에 썼던 것처럼 몸의 흔적이 남는 꿈들은 아니었지만 너무 무서운 일을 당했던지라 진짜 귀신 입장에서는 놀리는 재미 쏠쏠할 정도로 기겁하며 놀랐고 이대로 가다간 수면 부족과 심장마비로 죽겠다 싶었어. 그래도 다행히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 방학임에도 학교 등교해야 한다는 서러움 플러스 잠 못 잠 플러스 무서움 등으로 멘탈이 한계에 몰린 나는 그런데도 꿈에서 귀신한테 쫓기다가 너무 서러워서 꿈속에서 대성통곡했어. 온몸에 귀신이 공격한 상처로 피칠갑해놓고 도망도 안 가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울고 있으니까 공격하던 귀신이 막 킥킥 비웃으며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시부리면서 날 툭툭 건들고 발로 차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엄청 무섭게 고함을 지르는 거야. 처음에는 그 고함에 놀라서 울던 것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저쪽에서 하얀색 수의를 입은 남자가 걸어오더라고. 자세히 보니 우리 친할아버지였어. 우리 할아버지가 걸어오면서 생전에 등산하실 때 쓰시던 지팡이를 휘두르며 날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내며 불같이 화를 내셨어. 어디 내 앞에서 눈도 제대로 못 뜰 만한 년이 내 손녀를 울려. 날 괴롭히던 손길은 어느새 사라졌고 우리 할아버지만 덩그러니 남아서 내 옆에 털썩 앉으시더니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끌어안아 주셨는데 그게 너무 안심이 되고 편해서 꿈속인데도 스르르 잠이 들었어. 그리고 그 이후 꿈도 안 꾸고 정말 꿀잠 들었던 것 같아. 그 뒤로 그렇게 날 괴롭히던 귀신은 사라졌어.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현실에서 귀신을 몇 번 목격했지. 근데 귀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보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귀신을 못 본 게 아니고 봤어도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일단 귀신을 실제로 본 경험담은 정말 별거 아니니까 좀 뒤로 미룰게. 일단 꿈 이야기부터 마무리를 해야겠어. 여하튼 그 뒤로 악몽의 밤은 끝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되고 멘탈에 안정이 찾아온 뒤에야 엄마한테 털어놓을 수 있었어. 이런저런 악몽을 꿨고 몸에도 흔적이 남았었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구해줬고 근데 엄마한테 좀 놀란 이야기를 들었어. 엄마도 내 나이 대열 7살 전후로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야. 근데 소름 끼치는 게 날 주로 괴롭히던 메인 귀신이랑 인상착의가 비슷했어. 나 전철역에서 어깨 물어뜯었다는 그 여자. 앞머리 없는 긴 생머리에 하얀색 H라인 원피스에 회색 정장 재킷을 걸치고 까만 구두를 신고 있는 여자였거든. 엄마도 그 당시 겪었던 악몽들의 하나같이 그 여자가 나와서 괴롭혔었대.
나는 좀 튼튼했던지 아파서 알았던 적은 없는데 엄마는 정말 그 일이 있었을 때 심하게 알았었는데 병원도 뭐도 소용없어서 점집도 가보고 무당한테도 가보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다나 봐. 엄마는 그 당시 멘탈 나가서 정신없던지라 잘 생각은 안 나니까 외할머니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는 것처럼 외할머니한테 할머니, 엄마 어릴 때 악몽 꾸고 귀신 보고 그랬다면서요? 하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겹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니 그때 엄마가 신내림 받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네 엄마가 하도 아프고 죽을 똥말똥해서 무당집이니 뭐니 찾아다녔었는데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했어. 그래도 딸 자식 죽어가는 꼴 못 보겠기에 신내림 하려 했었는데 너희 엄마가 죽어도 안 한다고 버티더라. 라고 할머니가 말했어. 근데 어떻게 신내림 안 받았어? 라고 내가 묻자. 무당집은 싫다고 고집부리니 옆 마을에 있던 성당에를 데리고 가봤지. 거기 신부님이 네 엄마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묵주 선물 받아서 집에 왔는데 그 뒤로 멀쩡했어. 할머니 말로는 우리 엄마가 무당되기 싫다고 아픈 와중에도 하도 고집을 부려서 성당에 갔더니 멀쩡해졌다고 그러더라고.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할머니한테 전말을 들은 덕분에 우리 엄마는 그 뒤로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여전히 감사하다며 기도 잘 드리고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나나 엄마나 가끔 심상치 않은 꿈을 꿨을 때 소름 돋을 정도로 잘 맞는 일이 종종 있거든. 뭔가 그런 성향이랑 이것저것 연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금슬이 아주 좋으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정말 어린 내 기억에서도 우리 할머니라고 하면 공주처럼 모시다시피 하셨었고 올 할머니도 할아버지만 있으면 든든하다고 자석처럼 붙어 다니셨었지. 세상 다 잃어도 두 분만 계시면 문제될 게 없어 보일 정도로 사이가 각별하셨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 와중에 외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었어. 담배는 입에도 안 대보신 분인데 폐암이라더라. 발견을 일찍 했으면 모르듯 너무 말기에 발견을 해서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였어서 수술도 치료도 받을 새 없이 급하게 떠나셨어. 너무 급작스러웠던지라 우리 가족 누구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었고 특히나 그 와중에 외할머니는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셔서 아야누우셨어. 장례가 끝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병원에서 아야누운 외할머니를 위해 정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란 검사 다 받아보고 했었는데 병원에서도 이렇게 아픈 게 원인이 딱히 없다는 거야. 정말 정신적인 충격으로 의식도 못 찾을 만큼 앓으신 거야. 애초에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셨던지라 온 가족들이 줄초상 치른 거 아니냐며 엄청 걱정했을 정도였는데 우리 엄마도 완전 멘탈 나가서 외할머니 나뭇가지 같은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던 게 아직도 뇌리에 박혀서 잊히지가 않았지. 엄마가 며칠을 외할머니 곁 지키면서 밤새 간호하다가 외삼촌이랑 외숙모랑 우리 아빠까지 합세했어. 그러다 같이 쓰러져서 겨우 설득해서 엄마를 집으로 돌려보냈었대. 엄마는 집에 도착해서야 기절하듯 쓰러져서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때 너무 생생한 꿈을 꿨었대. 꿈에서는 베란다를 통해서 햇볕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그 햇살 받으며 온 가족들이 우리 집 거실에서 과일 같은 걸 같이 먹으면서 화목하게 왁자지껄하게 수다를 떨고 있었다더라고. 그런데 누군가 배를 딩동하길래 엄마는 깎던 과일을 내려놓고 누구세요? 하면서 현관으로 갔는데 외할아버지가 서 있더래. 꿈속이라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모르고 있던 엄마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줬고 할아버지는 사람 키만한 나무판을 들고 들어왔대. 외할아버지는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거실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들어오는 자리에 그 나무판을 깔길래 엄마가 물어봤대. 아빠 그 나무판은 뭐예요? 어디서 가져왔어? 이거 칠성판인데 길 가다가 너무 좋아 보여서 주워왔다. 아니 그런 걸 왜 주워와요? 빨리 버리고 와요. 할아버지는 엄마 말에 대꾸도 없이 정성껏 자리에 칠성판을 깔더니 가족들이랑 담소를 나누고 있던 우리 외할머니 손을 잡아 끌어서 거기에 눕히려 하더래. 엄마는 꿈속인데도 불길함을 느끼고 엉엉 울면서 외할아버지 팔에 매달려 말렸어. 아빠, 아빠, 나 진짜 엄마한테 잘할 테니까. 엄마 외롭지 않게 잘할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요. 한참을 실랑이 하면서 울고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엄마 머리를 쓰다듬기에 올려다보니 외할아버지가 앞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를 쓰다듬고 있었던 거야.
정말 엄마한테 잘할 거지? 내 딸 믿고 간다. 외할아버지가 저렇게 말하고 그 칠성판을 다시 들고 문 밖을 나갔대. 이쯤에서 칠성판이란 북두칠성을 본떠 7개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염습한 시신을 눕히기 위해 관속바닥에 까는 얇은 널판이래. 사람이 죽어서 시신을 입관할 때 지역에 따라 바로 입관하기도 하고 칠성판에 묶어 입관하기도 한데 염습한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관바닥에 까는 칠성판은 손판으로 만드는데 길이와 너비는 관의 크기에 맞추어 만든대. 두께는 대개 5푼 정도이며 북두칠성 모양으로 7개의 둥그스름한 구멍을 뚫고 오치를 해 칠성판 위에 시신을 눕히고 칠성칠포, 즉 7자 7치로 된 배로 감는다고 해. 나도 칠성판이 뭔지 몰라서 검색해보고 너무 소름 끼치더라. 여하튼 외할아버지가 문 밖으로 나가고 바로 엄마는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 꾸고 일어난 지 30분도 안 돼서 연락이 왔대. 외할머니 깨어났다고. 걱정 많은 외할아버지가 할머니 혼자 남겨지면 외롭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같이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엄마가 그러더라. 외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고 올해 팔순잔치까지 하셨어. 여전히 우리 외할머니 외로움 타고 외할아버지 그리워하지만 그래도 나랑 엄마가 열심히 보필하면서 외롭지 않게 전화도 자주 드리고 그러는 중이야. 이번에는 친할아버지 꿈 이야기야. 올 친할아버지는 주변 사람 플러스 자식들한테도 그냥 가부장적인 호랑이였는데 유독 나랑 우리 엄마를 엄청 이뻐했었어. 아빠는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첫째가 안 모신다고 생떼를 써서 우리 집에서 모시게 된 건데 우리 엄마는 실은 내색 없이 정말 부모님 모시듯이 정성을 다했었거든. 엄마 성격도 할 말 다 하는 성격이었는데 호랑이라고 불리는 본인에게도 주눅 안 들고 당당하니 그게 그렇게 이뻤대. 나는 게다가 엄마 성격 빼다 박았었거든. 어릴 때부터 크게 될 싹수가 보인다면서 정말 금이야 오기야 끼고 사셨어. 내가 뭐 먹고 싶다고 그러면 내복 바람에라도 나가서 사다 주시고 항상 방에서 담배 피우던 분이 내가 기침 한 번 했다고. 그 뒤로는 집안에서 절대 담배에 불도 안 붙이시더라고. 오죽 이뻐했으면 족보에 내 이름 넣고 싶어 하셨는데 여자 이름은 안 올라갔었으니까 다른 여자 형제들 이름도 싹 올리고 족보 새로 받아온다고 돈이 수백이 깨졌을 정도였어.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엄청 큰 돈이었지. 그래서 내 기점으로 먼저 태어난 여자 형제들은 이름 올라가 있는데 내 밑에 동생들은 안 올라가 있어. 여하튼 친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보다 몇 년 일찍 돌아가셨는데 친할아버지도 암이셨어. 하루에 담배 두세 갑은 피울 정도로 헤비 스모커였는데 술은 거의 안 드시던 분이 이번엔 간암이라니. 우리 외할아버지 친할배 둘 다 기구한 것 같아. 우리 친할아버지는 그래도 치료 오래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집에서 모셨지. 그 당시 내 방이었던 곳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간병을 했었는데 할아버지는 집에 계시는 동안 말 한마디도 못하고 몸도 꼼짝 못하고 눈만 뜨고 지내셨던 걸로 기억해. 살 하나도 없이 깡마르고 온몸이 노랗게 뜨고 입 벌리고 눈만 뜨고 있는 당시 어린 나이에 내가 가까이 가기 힘든 외견이었을 건데 나는 이상하게 우리 할아버지가 싫거나 무섭지가 않더라고. 엄마는 할아버지 아프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몰래 할아버지 옆에 누워서 책을 읽는다든지 낮잠을 잔다든지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일과가 됐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친척들이 집으로 모여들었고 하나같이 까만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 난 그 당시 한 번도 장례식장이란 걸 가본 적도 없고 누군가 죽는다는 경험도 없었던지라 특이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른들이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엄마는 나보고 방에 문 꼭 닫고 나오지 말라고 하고는 할아버지 방으로 가셨고 나는 평소랑은 다른 좀 무거운 분위기에 알았다고 하고 방에서 혼자 뒹굴뒹굴하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지. 당시 꿈인지도 몰랐지만 여하튼 책을 보면서 혼자 놀다가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끽 열고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인 거야.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면서 내 옆으로 와서 앉더니 꼭 안아주시고는 말씀하셨어. 우리 손녀, 할아버지 어야 가는데 배웅해줄 텨? 웅. 여기 할아버지랑 같이 옷 입자. 그러시더니 내 태권도 도복을 입혀주시라는 거야. 어야 가는데 왜 태권도 옷을 입어 할아버지? 우리 손녀 하얀 옷 까만 옷이 이거밖에 없네.
나중에 어미 보고 하나 사주라고 해야겠다. 나 옷 입는 걸 도와주시더니 할아버지가 밝게 웃으시면서 어서 나오려무나 하고 방 밖으로 나가시고 꿈에서 깼어. 깨어나서 꿈인 걸 알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옷장을 다 뒤졌어 태권도복을 입고 방 밖으로 나갔지. 어른들이 할아버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더라고. 아버지 한마디만 해보세요. 하면서 울고 있고 말이야.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다가 내가 방에 들어서니까 내 쪽으로 눈을 돌리시더니 신 미소를 짓고는 눈을 감으셨어. 아 지금 글 쓰는데도 눈물 난다. 누군가 죽는 거라든지 본 적도 없는 나였지만 그게 죽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어. 내가 어려서 그런 거 안 보여주려고 했었던 엄마도 할아버지가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날 보고 미소 지으며 떠나시는 모습에 장례의 모든 과정을 함께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 내가 좀 큰 다음에 엄마가 물어보시더라고. 어떻게 알고 태권도 도복을 입고 들어왔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지. 할아버지가 이거 입고 배웅해달라고 했다고 했어. 우리 엄마 성격이 좀 강해서 누구 앞에서 눈물 잘 안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크게 대놓고 우시는 거 처음 봤어. 엄마한테는 우리 친할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더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자식 보고 싶어서 꿈에서까지 찾아와서 옷 골라주시고 인사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마음 아프다고 했어. 나도 우리 할아버지한테 너무 고마워. 마지막까지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 나 고등학생 때 악몽 플러스 귀신 괴롭힘 등으로 고생할 때 우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구해줬다고 한 거 기억나지?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고향인 전주에 선산이 있어서 거기에 묘지를 만들었었어. 근데 우리 큰아빠가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선산을 팔아버리신 거야. 형제들 간에 의논도 없이 말이지. 뭐 잘잘못은 둘째치고 일단 우리 할아버지 묘를 이장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이장하는 시기가 나 고3일 때라 같이 못 가고 부모님들만 가셨었지. 어느 정도 이장이 끝나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삼촌 할아버지 댁에서 자고 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날 엄마랑 통화하면서 소식 전에 듣고 잘 마무리하고 오라고 하고 잠에 들었었는데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난 거야. 현수야 내가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손가락이 너무 아파. 너무 춥다 현수야. 이러고 서럽게 울고 계시더라고. 다가가서 아프다는데도 좀 보고 안아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점점 멀어지더니 꿈에서 깼어. 잠에서 깨고 시계를 보니 그때가 새벽 4시 반 정도였지. 짧은 꿈이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아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꿈 이야기를 했지. 엄마 꿈에서 할아버지가 자꾸 손가락이 아프고 춥다고 울고 계셨어. 그랬더니 엄마도 화들짝 놀라는 거야. 내가 꾼 꿈이랑 똑같은 꿈을 꿨다고. 둘이 동시에 꿈을 꾼 거야. 엄마랑 나랑 둘 다 할아버지를 각별히 생각했던지라 개꿈으로 치부하기엔 찜찜하고 싫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할아버지 묘 있던 곳을 한 번 더 파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다들 이장 끝났는데 뭘 더 파자고 그러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엄마가 하도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파봤어. 근데 손가락뼈로 보이는 게 4개가 더 나오더라. 더 놀라운 건 추가로 나온 유골을 같이 묻으려고 이장한 몇 자리를 다시 팠는데 질척질척하니 흙에 물기가 있더래. 지하수가 배어나오는 자리였던 거야. 이장할 곳을 며칠 전에 미리 파놔서 마른 흙밖에 못 봤던지라 지하수가 흐르는 곳일 줄은 몰랐던 거지. 결국에는 며칠이 걸려서야 다시 정상적인 묘자리를 구해 이장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 그 뒤로 엄마 꿈속의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한 번 더 찾아와 주셨대. 이 뒤로도 우리 할아버지 나 20대 중반까지 종종 꿈에서 뵈었었는데 요즘은 못 뵌 지 몇 년이 지났어. 이제 든든하게 컸으니까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생각하는 중이야. 언젠간 또 꿈에서 만나면 할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신문 읽어드리고 싶어. 난 유난히 주변 사람들 태몽이나 흉몽 같은 걸 잘 꾸더라고. 하루는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꿈에 나왔지. 까만 차를 타고 나타나더라고. 근데 꿈인데도 되게 기분 나쁜 그런 거 있잖아. 뭔가 불길하고 그런 느낌에 꿈에서 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 내리려고 버티는 남자친구를 억지로 잡아 끌어내리고는 뭐 이런 걸 타고 오냐고 등짝을 때리면서 화를 내다가 잠에서 깼어. 내가 꿈에서 왜 화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꿈에서 깨고 나서도 한결같이 좀 기분이 이상한 거야. 전화해보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다시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남자친구한테 문자가 와 있더라고. 나 죽을 뻔했어라고 말이야. 갑자기 전날 꾼 꿈이 번뜩 생각나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지. 뭐야 죽을 뻔했단 거 무슨 소리야? 아니 친구가 차를 뽑았다길래 나도 한번 몰아보자 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사고가 났어. 많이 다쳤어? 어떻게 사고 난 거야? 사고는 제법 크게 나긴 했는데 난 타박상 말곤 없대. 알고 보니 좀 잘 사는 친구가 스포츠카를 뽑았고 남자친구는 경차밖에 운전해 본 적 없었고 차에 로망이 있던 남자친구는 한번 몰아보자고 호기롭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스포츠카에 그 힘을 가는 못하고 힘껏 엑셀을 밟았대. 순식간에 올라가는 속도에 당황해서 핸들을 꺾었는데 가드레일을 아주 대차게 박았다고 했어. 차는 어떻게 수리해서 쓸 상태가 아니라 폐차를 했다고 했어. 폐차할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났음에도 타박상이라니. 내가 꿈에서 억지로 끌어내리지 않았더라면 정말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친구는 차 뽑은 지 3일 만에 폐차라 멘탈 나갔다고 들었어. 보험 플러스 적금 다 깨서 어떻게든 변상을 해주긴 했대. 이건 내가 예전 직장에서 일할 때 꾸었던 꿈이야. 다른 팀 팀장님네 아버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항상 퇴근하고 병원으로 가셨던 시기였어. 걔네 꿈은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평소 일상 같은 꿈이었는데 그 팀장님이 상복을 입고 계셨어. 근데 꿈에서는 이상한 걸 눈치 못 채고 있었어. 사실 그렇게 느낌이 오는 꿈도 아니었고 자세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팀장님이 상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는 깊숙이 기억에 남는 거야. 그래서 전날 입으려고 세팅해 놓은 옷을 치우고 검은색, 회색 계열로 깔끔한 느낌으로 옷을 입었어. 평소처럼 그렇게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직전에 그 팀장님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전화가 왔어. 결국에는 2시 정도에 떠나셨다고 연락 왔어. 그 팀장님이 형제도 없고 이혼을 하신 데다 어머니도 예전에 돌아가셔서 혼자서 정신없을 것 같길래 평소에 회사에서 그나마 제일 친하게 지냈던지라 장례식 조문가가엔 좀 이르긴 했지만 연락받고 조퇴하고 바로 찾아가서 좀 도와드리고 왔어. 회사 사람들한테 보고 문자 보내고 멘탈 케어 해드리고 사실 제3자라 좀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그런 꿈을 꾸고 바로 이렇게 된 거다 보니 뭔가 책임감, 죄책감 같은 게 생겨서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 고등학교 3학년 무렵이었어. 3학년들은 모두 본관에서 지냈었는데 약 50여 년이 지난 건물이었어. 건물은 총 5층까지 있었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곳은 3층에서 4층 교실, 5층 고3들이 사용하는 독서실이 있었어. 매일 야자를 거기서 했었어. 우리 학교는 나름 명문이라고 자부심 있는 사립 인문계 학교였기에 요즘 학교들처럼 야간 자율학습이 자율이 아니라 필수 강제였어. 맛있게 석식을 먹고 야자하러 올라가기 전에 4층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었어. 낡은 건물이었기에 개보수도 하고 깔끔하게 만들긴 했어도 다른 건물들처럼 화장실 공간이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어. 변기 칸 2개, 청소도구 칸 1개와 세면대 하나뿐이었기에 4명이 함께 들어가서 양치하기란 쉽지 않아서 먼저 끝낸 친구들은 교실로 돌아가 기다리기로 했어. 나는 마지막으로 느긋하게 양치를 하고 소변을 보기 위해 컵과 칫솔을 교실로 돌아갈 친구에게 맡긴 뒤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어. 아무 생각 없이 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고 있는데 왼쪽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삼색 슬리퍼와 하얀 양말을 신은 발이 슬쩍 보였어. 칸막이 아랫부분 공간이 조금 넓었기 때문에 옆 사람 발은 평소에도 종종 볼 수 있었어. 화장실에 누가 먼저 들어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옷을 추스르고 나왔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세면대 거울을 통해 화장실 칸이 비쳤고 순간 소름이 돋았어. 내가 들어갔던 칸은 2번째 칸이었어. 그 칸에서 볼일을 볼 때 내 왼쪽에 있는 칸은 청소도구함 칸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청소도구함 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 소변을 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 들어오거나 나간 인기척을 느낀 적은 없었고 자물쇠를 열고 닫는 그 작은 소리조차 듣지 못했어. 혹시나 친구가 장난친 건가 싶어서 곧바로 교실에 가서 친구에게 물어봤지만 다른 아이들과 계속 수다 떨고 있었다고 했어. 야자를 하는 내내 등골이 오싹거리며 불안감 두려움 그런 느낌이 들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결국 중간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가서 아까 동전을 떨어뜨린 것 같다고 거짓말하며 4층 화장실 청소도구함 열쇠를 받아서 열어봤어. 발 디딜 틈이 없었어. 물론 똑바로 들어가는 각도로는 발을 디딜 수 있었지만 내가 봤던 각도로 발이 디뎌지기 위해서는 발목을 180도를 꺾어야 했을 것 같았어.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애써서 발을 디뎌야 했을 텐데 빗자루나 대걸레가 부딪히는 소리는커녕 옷자락 스치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어. 피가 식는 느낌에 한참을 서 있다가 얼른 문을 잠그고 가방도 챙기지 못하고 집으로 와버렸어. 다음날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크게 혼내시면서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랬냐고 닥달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자 학생 주임 선생님이 놀란 눈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는 돌아가 보라고 손짓하셨어. 선생님의 태도가 조금 의아했지만 일단은 교실로 돌아갔어. 우리 학교는 건물이 5개 있고 내가 지내던 본관 뒤쪽에 작은 언덕처럼 꾸며놓고 야외 소공 연장이 있었어. 그리고 매점 건물은 그 너머에 있었기에 매점을 가려면 소공 연장을 따라 언덕을 빙둘러서 가야 했어. 야자를 하다가 중간 쉬는 시간 즈음에 배가 너무 고파서 친구들과 내기를 했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매점 심부름하기. 사오라는 게 양이 많아서 한 명을 더 뽑아서 데리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매점을 향해 가고 있었어. 소공연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공연장 벤치 중간 즈음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어. 어두웠기 때문에 얼굴이나 표정은 보지 못했지만 단발머리를 하고 단정하게 재킷을 입고 있었어. 가끔 멍 때릴 때 다들 자주 가서 앉아 있거나 수다 떨거나 하던 장소라 별 신경 쓰지 않고 매점으로 들어갔어. 매점에서 간식을 고르다가 문득 의문점이 들어 친구에게 말을 걸었어. 야 근데 우리 벌써 동복 입어도 되냐? 아직 춘추복 기간이라 혼영 기간 아직 아닐걸. 이상하다. 뭐가? 아니 아까 우리 올 때 소공연장에서 누가 앉아있는데 동복 재킷 입고 있었어. 갑자기 친구가 눈이 동그래지며 장난치지 말라고 어깨를 툭 쳤어. 무슨 소리야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 장난치지 마. 무서워. 너야말로 장난치지 마. 단발머리에 하나 앉아 있었는데 그쯤 되자 서로 이상함을 느끼고 한참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 야 진짜야? 나 무서워. 너 진짜 못 본 거 맞아? 위치적으로 우리가 지나온 루트에서는 아무리 딴짓을 해도 시야 안에서 공연장 벤치는 훤히 보일 수밖에 없었어. 친구와 둘이서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자신이 없어서 매점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둘이 발만 동동 구르며 있었는데 다행히 매점 이모님이 학생 주임 선생님을 불러주셨어. 여기 땡땡이 치는 애도 있다면서. 학생 주임 선생님의 인도로 교무실로 끌려간 우리는 또 혼났어. 야자 교실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친구 먼저 올라가라 하고 교무실로 돌아와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얘기했어. 저번 화장실에서 본 귀신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학생 주임 선생님의 태도가 조금 이상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 표정이 엄청 심각해졌어. 그러고는 얼른 들어가 보라고 호통치시면서 내보내려고 하시기에 울면서 말했어. 선생님 저 진짜 너무 무서워서 공부 못하겠어요. 학교 오는 것도 무섭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제가 귀신을 봤는데 뭔지 모르겠으니까 더 무서워요. 제발 뭐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학생 주임 선생님이 당황하면서 달래주는 중에 당직이던 다른 선생님께서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어. 걔 그렇게 무서워할 애는 아냐. 학주쌤 그냥 말씀해 주시죠. 박 선생님. 학생 주임 선생님은 당황해서 비명처럼 박 선생님을 부르며 내 눈치를 살피셨어. 내가 끝까지 나갈 것 같지 않았는지 마지못해 말을 꺼내셨어.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우리 학교에 자살한 애가 하나 있는데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어. 선생님 말씀은 그랬어. 평소 교우관계 좋고 성적도 좋아서 선생님들이 유독 이뻐하던 학생이 있었다고. 그런데 미처 선생님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그 학생의 속마음이었어. 그 학생의 부모님은 카이스트 서울대 출신이셨고 한 명 있는 언니도 MIT 재학 중 엘리트 집안이었는데 둘째 딸의 성적을 이해하지 못하셨어. 학교에서는 늘 명랑한 모습만 보여주고 성적도 훌륭했기에
집안에서 받는 압박은 짐작하지도 못했다고 하셨어.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도 그 학생의 부모님은 더 높은 점수를 원하셨고 공부하는 와중에 항상 뒤에 앉아서 감시를 했었다고 해. 그 학생은 수능까지 다 보고 며칠 뒤에 실종이 됐어. 수능 이후에 학교를 오기는 해야 했지만 출석을 다 채운 이상 별 의미는 없었기에 결석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이겠거니 생각하셨어. 다른 아이들이 전부 하교를 하고 밤 10시가 넘어 야자를 하던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집에 간 뒤 학교로 전화가 왔었다고 해. 당직인 선생님께서 전화를 받았고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에 그 학생 반 출석부를 찾아보셨대. 출석한 기록이 없었대. 당직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께 연락을 넣고 경찰의 부모들도 경찰을 불러 일대를 수색했는데 결국 학교 뒷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해. 한 통의 편지도 발견되었는데 그 학생이 자필로 부모님께 쓴 짧은 편지여서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가 원하는 만큼 다 했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런 내용이었어. 그 학생의 수능 성적은 지금까지 그 학생이 이룬 어떤 성적보다도 훌륭했었다고 해. 그 이후 종종 나처럼 목격하는 학생들이 한둘 정도 있었다며 한 번도 그 학생이 살아있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를 한다던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으니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어. 이번에는 대학교를 들어가서 겪은 일이었어. 나는 학비를 스스로 벌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도 평일에는 거의 공부를 하지 못했어. 그래서 주말에 아르바이트 가기 전에라도 공부를 좀 해볼까 싶어서 전공책을 가지러 아침 일찍 학교로 향했어. 학교 정문을 지나서 학과 건물을 향해 가는데 내 앞쪽에 낯선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어. 대충 거리는 3에서 5m 정도. 그리 먼 간격은 아니었어. 스스로 걸음이 엄청 빠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느긋하게 걸어가는 남자의 보폭을 따라가지 못해서 조금 승부욕이 생기기 시작했어. 아무리 빠르게 걸어도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았어. 어느새 학과 건물에 도착을 했고 1층 전면 입구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남자가 자연스럽게 유리문을 지나 왼쪽으로 꺾어 들어갔어. 문을 여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난 유리문이 열려있나 싶어서 가까이 가봤는데 유리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 건물 유리문이 좀 뻑뻑해서 힘껏 몸으로 밀면서 열어야 하는데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간 거야. 심지어 그 남자가 향했던 왼쪽 방향은 원래 복도였는데 주말이면 단단히 잠가놓는 커다란 철문이었어. 혹시나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내가 못 본 건가 싶어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복도에 울리는 발소리는 나 혼자의 것이었어. 뭔가 이상한 걸 본 것 같은 기분에 그대로 몸을 돌려 건물을 빠져나와 집으로 왔어. 그 학기 시험은 망쳤어. 이번에는 취업을 하고 몇 년쯤 뒤 일이야. 직업 특성상 야근을 굉장히 자주 했는데 집과 회사 중간에 큰 8차선 도로가 있었고 횡단보도가 아니라 육교로 길을 건너야 했어. 밤 11시 좀 넘었을 때 그 육교를 올라가는데 앞쪽에 어떤 여자가 올라가고 있었어. 육교 너머는 주택밖에 없는 주택가라서 그런지 늦은 밤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던 길이라 이웃인가 하고 생각하며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 보니 어디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 8차선이나 되는 차도 길이만큼은 걸어가야 건너갈 수 있을 건데 계단 3-4개 앞서서 걷고 있던 사람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거야. 너무 이상하고 무섭긴 했지만 내 몸의 피곤함이 제일이었던지라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서 기절하듯 잠이 들었어. 다음날 또다시 야근을 하고 비슷한 시간에 육교를 올라갔어. 이번에는 전날 봤던 그 사람이 육교 중간 난간에 팔을 걸치고 서 있었어. 다가가기 무서웠지만 이 육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길을 건너려면 20분 정도를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긴장한 상태로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하며 최대한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어.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지니 그 사람이 쓱 하고 내 쪽을 바라봤어. 깜짝 놀랐지만 티 안 내려고 노력하며 더 천천히 걸어갔어. 지그시 날 바라보던 그 사람은 갑자기 느린 동작으로 난간을 타고 올라서더니 그대로 아래로 추락해버렸어. 이번에는 놀란 모습을 숨길 수가 없었어. 갑자기 사람 같은 게 육교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으악 비명을 지르며 난간 아래를 재빨리 바라봤는데 어떤 흔적도 없었어. 자동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이 떨어진 흔적도 없었고 그 사람 자체도 아예 보이지 않았어. 너무 무서워서 발이 떨어지지가 않았어. 한참을 멍하니 주저앉아 있다가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어. 신기하게도 육교 자유낙하 귀신을 본 뒤로 그 여자가 내 꿈에 자주 나왔었어. 귀신 관련된 악몽은 친할아버지가 쫓아낸 뒤로 꾸지 않았었는데 원래 나오던 귀신에 비해서는 별로 무서운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꿈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던가 길을 걸어가는데 산발자국마다 한 번씩 내 앞에 추락한다던가 하며 존재감을 내비칠 뿐이었어. 처음엔 너무 놀라고 무섭고 추락한 뒤에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날 보며 씩 미소 짓는 것이 끔찍하게 보여서 악몽을 꾼 뒤에는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 매일 아침 7시 출근해서 11시 넘어 퇴근하고 퇴근해서도 잔업을 한다던가 주말에도 일을 한다던가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던 나로서는 잠이 부족해서 죽을 지경이었어. 안 그래도 피곤한데 내 잠까지 방해하는 그 귀신이 점점 증오스러워지기 시작했어. 하루 2~3시간도 못 자던 날이 한 달쯤 지나자 공포심보다 증오심이 더 커졌어. 그날도 그 여자 귀신은 꿈속에서 날 놀래키며 튀어나왔고 나는 정색을 하고 그 여자 뺨을 때렸어. 내 분이 풀릴 때까지 계속 때렸어. 그리고 악에 받쳐서 소리 질렀어. 너 한 번만 더 내 잠 방해하면 나 당장 죽어버릴 거야. 내가 꼭 뒤져서 영원히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줄 거야. 더 이상 죽지도 못하는 거 정말 죽고 싶게 만들어줄게.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어. 그 여자 귀신 말고도 다른 귀신들도. 아마 내가 미친년이란 소문이 그들 사이에서 났는지도 모르겠어. 피곤한 직장인은 건들면 안 돼.